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매년 11월 셋째 주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인데요. 네. 바로 이번 주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항생제, 그러니까 균이나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제재를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률이 높아서 항생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오명이 있는데 처방률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불리나요? 네, 최근 WHO에서 2016년 기준으로 66개 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을 조사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1000명 가운데 20명이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려 28명 정도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5개국 중에 9위입니다. 무려 9위인데 46위를 차지한 일본은 14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데요. 이처럼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항생제를 요구하시는 환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감기가 빨리 낫는다거나 혹은 감기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항생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항생제 때문에 정상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이런 내성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썼을 때 정상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요. 의사들이 이 항생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면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항생제 하면은 내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네, 항생제를 쓰면은 일단은 대부분의 세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살아남아서 그런 내성 유전자를 주변에 퍼뜨리면은 다음에는 같은 항생제로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다른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결국 웬만한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제 내성균 혹은 쉽게 또 슈퍼박테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다제 내성균에 감염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현재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2050년에는 사망자가 연간 10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로 인한 내성이 무섭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고 요즘에 뭐 아나키라 그래서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런 커뮤니티도 늘고 있고요. 항생제를 근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만큼 충분히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실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이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필요한 그 항생제 처방 투여 기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뭐 하루 이틀 먹고 나면 확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이제 항생제를 중단해 버리면 남아 있는 세균들이 항생제에 노출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로 감염이 걸렸다고 하면은 10일에서 최대 14일 정도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는 5일에서 7일까지도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대신 환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병원을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병원이나 의원별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하는지가 공개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 수온이 따뜻해지면 어민들의 고민이 있죠. 바로 녹조인데요. 이 녹조가 많아지면 물고기들이 호흡할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질을 안 좋게 만드는 녹조에서 전기를 얻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보도를 며칠 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보니까 녹조 식물에 어떤 탑만 덮으면 계속 전기가 생산된다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녹조류는 원래 태양빛을 받으면 물을 분해하는데요. 이 물이 양성자와 산소, 전자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전자가 핵심인데요. 네. 이 보시는 회색 동그라미 이제 나올 건데 회색 동그라미가 바로 물에서 분리된 전자입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이 전자가 이 초록색으로 된 단백질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 광합성을 하는 건데요. 네.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연구진은 매우 작은 바늘인 나노 바늘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백질 사이에 나노 바늘을 끼워 넣으면은 예. 이 전자가 이동하는 중간에 그 단백질로 가지 않고 좀 더 매력적인 가까이 있는 나노 바늘로 옮겨가는 겁니다. 저게 네. 바늘인 거죠? 네, 검정색이? 이 나노 바늘이라고 해서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바늘인데요. 이게 이런 단백질 옆에 있다가 전자를 가로채는 거죠.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나노 바늘이 전자를 빼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이번 연구진의 성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조 식물과 나노 비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바늘만 있다면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구는 이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태양 전지로도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많이 쓰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 태양 전지 같은 경우는 예. 이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맞는데 이 패널 등을 만드는 데 유해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반쪽짜리 친환경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녹조류 태양광 발전은 이 생물인 녹조류와 말씀하신 대로 나노 바늘만이 쓰이기 때문에 공정 과정조차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노 바늘 얘기도 그렇고 네.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게 우연히 개발이 됐다고요. 네, 연구진은 원래 지난 몇 년 동안 광합성 전자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초반에는 세포 한 개에 얇은 바늘 한 개를 넣어서 전자를 뽑아냈거든요. 네. 이 몇 시간 동안 노력해서 전자를 뽑아냈더니 너무 적은 양의 전기가 만들어진 거죠. 비효율적이었네요. 네, 너무 적은 양 거의 그래서 연구진이 기존처럼 세포 한 개에 바늘 한 개를 정확히 꼽은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좀 더 과감한 방법을 택했는데요. 일단 나노 바늘이 수천만 개가 달린 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1cm 제곱에 2,500만 개가 들어간 나노 바늘 판을 제작을 해서 이 판으로 녹조를 찔러 넣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녹조 세포 일부에는 바늘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세포는 들어가서 찔려서 터져버렸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세포의 10분의 1 정도의 바늘이 적절하게 꽂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계속 공급받아서 전기를 만든 겁니다. 네. 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세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발전 효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사실 아직은 상용할 만큼 그렇게 큰 효율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전기를 뽑아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외국에서도 이런 생물이나 식물에서 전기를 뽑아려는 노력이 많긴 한데 대부분은 세포 소기관인 어떤 틸라코이드나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전기를 얻는 등 어떤 살아있는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형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군요. 자,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되면 일반인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연구진은 이런 나노 바늘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공정을 간소화하고 또 판의 크기도 더 키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농촌에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천에 예. 가서 녹조를 떠와서 네. 이 판에 바르고 센서나 간단한 전구등을 켜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진의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건물 유리창 전체를 녹조를 이용한 판으로 제작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녹조가 태양빛을 받아서 건물 내에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이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 산소가 건물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연구진이 앞으로 희망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골칫거리 녹조를 네.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